예, 선대위 재편과 관련해 고심을 거듭해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결국 김종인 위원장과의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윤 후보 잠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설 전 추경을 통한 민생 지원과 소확행 공약 등을 잇따라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도 많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자진 사퇴, 그리고 권성동 의원 역시 이 선대위와 사무총장직을 모두 내려놓겠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쭉 하나씩 짚어봐야 될 텐데 가장 먼저 김종인 위원장과의 결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짜 뭐 지금 그 윤석열 선대위의 어떻게 보면 최대 고비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선거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이제 본부장이 이제 사퇴를 하고 새롭게 진영을 짜야 되는 지금 상황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근데 지지율 하락이 가장 근본 원인이고,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을 초래한 거에 대해서 물론 후보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선대위는 선대위대로 그에 대해 뒷받침하기보다는 오히려 내용에 휩싸여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전열을 정비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 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제기한 안이 그 나름대로 뭐 이 상황을 돌파할 안이라고 보여지지 않았던 거죠. 이제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총괄 선대위원장부터 오히려 가장 책임이 큰 라인부터 스스로 먼저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사퇴시키고 그에 따른 본인 주도의 선대위를 구성하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부분이 확신에 이제 후보가 들지 않았다는 측면이 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과연 끝인가, 그리고 이 60일 남은 선거 기간에 몇 번 또 출렁거림이 있을 텐데 그때 이 위상을 돌파할 수 있는 체계를 김종인 체제를 갖고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고 이제 더 간소하게 실행 위주의 실무형 선대위를 구성하는 거로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뭐 일방적인 선대위 개편 발표, 그리고 많은 논란을 불러온 연기 발언이 윤 후보가 상당히 화를 냈다, 뭐 이런 보도도 전해지고요. 결국 이렇게 두 사람 결별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때 별의 순간을 얘기하고 대권을 꿈꾸게 했던 당사자가 김종인 위원장이었었잖아요. 근데 그랬던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은 내침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말았는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 대응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더 위험한 방식으로 배팅을 하는 거죠. 승부를 네. 거는 건데요. 좀 정치인이나 아니면 뭐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위험한 방식으로 배팅을 선택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대위 전면 개편이라고 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을 텐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내 주변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마 더 많은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종인 위원장이 바라보는 선대위의 어떤 문제점은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한 뭐 새시대 준비위, 그리고 선대위와 따로 노는 사람들, 이른바 윤핵관 문제, 이런 것들이 정리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바라볼 때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당에서 아니면 선대위에서 뒷받침이 안 되고 당대표는 밖에 나가서 오히려 내부 총질을 한다거나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 결국은 내가 선택할 방법은 더 절박한 방식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후보이자 선대위원장입니다. 이렇게 나갔을 때 지지를 받을 거나 호소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층이 이완되고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들을 최소한 보수층을 다시 재결집시키고 정권 재창출에 대한 여론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절박하게 가야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좀 보면은 이제 후보가 본인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후보도 이번에 신년회 모임이 있었죠. 캠프에서 선대위에서 그 자리에서 모든 건 저희 부족함에서 시작됐다라고 그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뛰겠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봐서는 후보도 어떤 후보가 뭐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10몇 %가 갑자기 떨어졌는데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당 전체로 봐서도 후보를 어떻게 지금 뭐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6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선거를 잘 치를 것인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보는 후보대로 자신의 문제를 느끼고 그걸 그걸 바꿔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동시에 선대위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대통령 선거는 무슨 구의원 선거, 시의원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 나라를 어떻게 보면 끌고 가야 되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수권 세력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보여지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선대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선대위 내부에서의 내분으로 지금 후보가 이틀 동안 활동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연 후보의 문제만으로 돌릴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이 있겠죠. 그래서 선대위 체계를 바꾸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시 뒤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쇄신안을 이제 발표를 할 텐데 그 전에 김종인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또 출근길에 이제 기자들과 연결해서 이런저런 말들까지 들어봤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권성동 사무총장도 사퇴할 걸로 알려졌고 뭐 선대본부장 자리에 4선의 권영세 의원이 거론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초슬림 선대본부 어떤 식으로 꾸려지게 될지 김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선대본부 체계가 아니라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후보가 직접 지휘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장 자리에는 일단 지금 이전에 권영세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원희룡 전 지사라든가 두 명이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네. 선대본부 체제가 선대위 체제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걸 한 4개 내지 5개 정도의 홍보라든가 아니면 후보랑 같이 움직여야 될 최소한의 조직으로 꾸리고 그렇게 해서 아주 작게 기민하게 움직여가는 선대위를 꾸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상임선대위원장 자리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후보가 직접 뭔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조직이 되려면은 굉장히 선대위 조직 자체가 굉장히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체제를 아마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선대위 체제를 구성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돌파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변화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남아있는 건 이준석 대표의 거취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가 거취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이제 당에서 계속 지금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제 중진 의원, 재선 의원 모임 있었고 오늘 또 초선 의원 모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내 지도부도 지금 사퇴를 한 상황이잖아요. 남은 사람은 권성동 사무총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권성동 사무총장이 그만두느냐 그만두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 사퇴 압박을 받았을 때 이준석 대표가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권성동 사무총장까지 오늘 완전히 사퇴한다 그러면 원내 지도부가 완전히 와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최고위원도 그 사퇴를 일부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준석 지도부는 아예 없어지는 거야. 형해화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래도 난 사퇴 못 하겠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초슬림 선대위를 구성해서 후보가 직접 지휘하는 방식에 대한 뭔가 의미 부여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설득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 일각에서는 이게 윤핵관과 김종인, 이준석 이 라인 간의 대결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준석 대표의 거취에도 이제 시선이 쏠렸지만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까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제발 복귀를 해달라고 해도 시원찮은 판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우선 이준석 대표는 이제 손학규 전 대표까지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이제 당 대표직을 유지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에 있으면서 그 유승민계가 다 탈당하고 안철수 대표까지 다 탈당하고 이런 상황까지 당 대표를 유지하면서 했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목리를 부리고 그래서 노역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 정도 상황까지 얘기했던 거 보면 본인이 당 대표직을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단단한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뭐 모든 지금 그 비난을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다 받고 있는 형국으로 가고 있지만 근데 이번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의 역할은 굉장히 필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이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어떤 눈길들 그리고 이 윤석열 선대위에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 당내에서 당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을 좀 자제하고 좀 이성을 찾으면서 합리적인 해결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선대위에서 이제 후보가 총괄 선대위원장직이라든가 기타 뭐 상임위원 선대위원장이라든가 기타 선대위원장들은 다 본인이 임명한 직이라 얼마든지 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만두라고 사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당 대표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네. 당 대표는 당의 당원들에 의해서 선거로서 뽑힌 거고 당원 당규가 보장하는 임기가 2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임기 본인이 자진 사퇴하기 전에는 뭐 탄핵이란 절차를 통해서밖에는 당 대표직을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다른 예를 들어서 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의 관계와 이준석 당대표와의 관계는 다른 문제다 이것은 이렇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고 가리라 보십니까? 아니면 역시나 반대라 보십니까?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 대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의 당무를 기본적으로 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 대표로서 어쨌든 간에 계속적인 어떤 각종 일정에 참여하고 메시지를 낼 텐데 그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지 않고 어떻게 그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김종인 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구분해서 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당내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네. 말씀하셨던 게 맞을 텐데 원칙상으로 맞는데요. 권성동 사무총장이 직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이준석 대표 그만두라고 윤석열 후보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무총장이 임명할 때부터 좀 뒷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왜 사무총장을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임명했겠습니까?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조직도 중요하고. 당 사무총장이 바로 그런 걸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는데 돈을 그 후보 쪽에 있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뭔가 조직을 운영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근데 지금 원내 지도부가 전부 사퇴하는데 사무총장직은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남은 사무총장직도 이제 나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핵관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대표로서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대표로서 활동할 수 있겠는가? 활동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의원들 등살을 못 이길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밖에 나가서 어떤 뭐 당을 위해서 어떤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당대표로서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을 갖고 발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품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후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그러니까 12월 중순 조금 넘어가면서 선대위직 내려놨을 때 그때 빨리 후보가 해결하려고 했었어야죠. 근데 그 시기 다 지나버렸잖아요. 지나버리고 오히려 더 강성인 얘기들, 지났다 싶을 만큼의 거친 얘기들 막 쏟아냈단 말이에요. 지지율은 더 떨어졌고. 근데 그때 다 실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바깥에서 이준석 대표는 계속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미 감정은 감정대로 상할 대로 다 상해버렸기 때문에 이젠 지금 가가지고 뭐 도와주십시오 그런 단계는 이미 넘어갔다. 그리고 그 당 소속 의원들도 더 이상 이준석 대표를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려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그러니까 선거
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하잖아요. 거기선 어떤 내용을 또 얘기할까요? 어제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이미 얘기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준석 대표 사실은 사퇴하라는 얘기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손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볼 때 오늘 초선들도 이준석 대표가 그냥 조용하게 있던가 아니면은 그냥 사퇴하십시오 하는 얘기들을 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선대위 개편이 나온 이유가 사실 그 지지율 조사에서 신년 지지율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의 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을 하고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명 중도층이나 2030의 소구력이 있는 인물들과의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앞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두 가지의 안을 가지고 뭐 밤샘 이제 고민을 해서 오늘 이제 11시에 발표를 하시는 건데 저는 두 가지의 가능성 모두 다 당분간 지지율 하락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네. 만약에 김종인 체제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안했던 어떤 그 김종인이 직접 뭐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격이겠죠. 비서실장격 역할을 하면서 모든 거를 쥐고 하겠다라는 체제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면 오히려 강성 보수 지지층에서 오히려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또 반대로 지금 김종인 체제를 이제 와 결별하고 뭐 윤석열 후보의 이제 새 판짜기로 친정 체제로 이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전히 그거는 또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으로 상징되어지는 2030과 중도 세력에 대한 어떤 약화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경우에 수든 당분간 지지율의 반전을 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분석이 되어지고요. 이제 다만 이제 빨리 이제 바닥을 치고 상승을 해야 될 텐데 그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수습을 어떻게 어떤 방안이 가능한 빠르게 신속하게 수습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전 했다고 보고 그 상황에서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새 판을 짜서 본인 주도로 선대위를 완전히 슬림하게 구축을 하면서 실무형 선대위로 구성하는 게 그나마도 좀 리스크를 줄이면서 새로운 이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선택으로 뭐 지지율이 반등한다기보단 이제는 이제 좀 어떤 위험 요소를 해소를 해 나가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지지율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평론가님께도 앞으로 이 국민의힘 선대위 개편에 따른 전망 여쭙겠습니다. 뭐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은 윤석열 후보는 바닥으로 내려와서 국민들께 감성에 호소하는 선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른 것처럼 보수층부터 이미 윤석열 후보로는 안 된다고 하는 회의감 같은 것들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보수층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옮겨가거나 그리고 또 지금 보수층이 그동안에 정권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좀 화나고 분노한 여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이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연이은 실언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배우자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에 오만했다.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서 다시 전부 다 다시 시작하겠다. 절박하게 그걸 호소하는 이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확장할 수 있는 표가 과연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근데 정권 심판원에 그동안에 기대왔던 것처럼 정책이나 공약을 그동안에 거의 내놓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전을 보여주길 바라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기했단 말이에요. 못 내놨어요. 못 내놓고 다시 지금 바닥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정권 교체해 주십시오. 이걸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시 도돌이표처럼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처음에 얻었던 지지율을 얻기 위한 방법밖에 선택할 수가 없게 돼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중도 확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떨어진 거는 일부 지지층이 위기의식이 작동해서 지지층 결집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날 수 있다 하더라도 확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럼 뚫어나갈 것이냐. 이게 윤석열 후보 측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지율 하락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배우자 리스크를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관련해서
이 김건희 씨가 미술관에서 근무한 것, 큐레이터로 근무한 것, 잘 보이려고 부풀렸다 사과를 했었죠. 근데 미술관에 확인을 해보니까 근무한 이력이 없고요. 당시 큐레이터 직원 대표까지도 김명신이나 김건희 씨라는 이름을 뭐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큐레이터 근무 사실 자체가 거짓이라는 의혹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떨까요? 뭐 이게 한두 네. 건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특정해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초기에 대응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미술관인 루프라고 하는 곳에 관한 경력이잖아요. 4년 동안 경력 큐레이터로 근무했다고 해서 수원여대 교수 임명할 때 그때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 자료가 허위였다고 하는 게 당시 이제 미술관에 근무했던 큐레이터들 입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대응 자료를 만들 때 근무는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부풀렸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근무한 경력은 맞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시에 큐레이터로 근무했던 사람이 두세 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적은 사람들이 서로를 몰랐을 리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그 경력 자체가 왜 날조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위로 만든 경력이었다고 하는 예. 거거든요. 경력 증명서라는 것도 거짓으로 꾸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각에서 지금 지지자들이든 아니면은 뭐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사법 처리 문제하고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돼버리면 단순히 의혹을 부풀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없는 그 경력을 만들어낸 네. 거이기 때문에 이건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치라는 게 뭐 모든 사실관계를 다 다투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다른 것들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는 하기 때문에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 12월 중순쯤에 그 배우자 리스크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제일 큰 실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때 바로 배우자의 허물은 제 허물입니다 얘기하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배우자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다면 모르겠는데 뭐 그때 뭐 관행인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는 식으로 대처한다거나 배우자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 청와대 들어가면 밥을 뭐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도망가는 듯한 동영상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돼 버린 거예요. 이제는 다시 되돌리려고 해도 되돌리기 어렵게 돼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다 후보로부터 비롯된 리스크잖아요. 그리고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선거에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패한다고 하면 바로 그 시기 한 보름 정도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패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반대로 민주당은 원팀 행보 가속화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홍 상황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는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또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대표와 전 대표와 호남을 방문하고 또 정세균 전 총리가 후원회장을 맡고 이런 모습들이 자연히 국민의힘 내홍 상황과 비교가 되거든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는 이제 뭐 탄력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지지율 같은 경우는 말이 데드크로스라고는 하지만 네. 뭐 10% 이상 이기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 뭐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좀 먹혔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각 후보들의 어떤 갈등 관계도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뭐 수습되는 정국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단점으로 얘기를 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이재명 후보도 40% 소위 얘기하는 마의 40%대 돌파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는 것은 보수층의 실망감 그에 의해서 지지율의 하락 그리고 안철수 후보 쪽으로의 이제 지지율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선대위 쪽에서도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윤석열 선대위 국민의힘에서 어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왜 지금 실망하고 있으며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 포착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면 남은 60일간 충분히 또 다른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지지율이 좀 반사이익을 보는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 전까지 지지율을
안정세로 만들겠다고 발언을 이재명 후보는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그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뭐 보통 선거는 분노하는 표심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만하면 심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심판론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후보라 하더라도 오만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반사적인 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만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이제 준비되고 유능한 후보, 또 안정감 있게 국정을 운영할 만한 후보, 이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정성호 의원이 경계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대위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감투만 요구한다거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이렇게 허세처럼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다가 사고를 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국민 지지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섀도우 캐비넷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 믿업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재명 후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원팀도 중요한 건데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포용력 있게 데리고 갈 수 있느냐,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삼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자만하면 안 된다고 하는 내부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역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나가면서 선대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의 후보직속위원회가 13개, 선대위 산하가 42개로 55개에 이릅니다. 사실 국민의힘 선대위가 메머드급으로 출발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뭐 민주당도 처음에 그 메머드급 선대위를 구성했다가 실무형 선대위로 전환했었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그 외형을 확산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 선대위가 비슷한 그 모양을 갖습니다. 항상 보면.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양을 좀 구축하려고 이렇게 짰다가 일이 안 되면 다시 좀 실무용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확산하는 역대 대선을 봐도 대부분 다 그런 패턴을 갖는데 저는 뭐 민주당이 이런 패턴을 갖듯이 지금 한 달 뒤늦게 출범했던 국민의힘도 비슷한 과정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제 이번에 11시에 발표를 하시겠지만 실무용으로 이제 실무팀장 위주로의 어떤 선대위 구성으로 갔다가 국민의힘도 또다시 이제 선거 직전에는 또 그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선대위로 담는 모양새로 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코어가 잘 잡혀 있고 뭐 예를 들어 일정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홍보라든가 정책 주요하게 선거에 실무적으로 동원되어야 되는 이런 어떤 팀만 제대로 굴러가면 그 다음에 외형적 확산들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소속을 가져야 좀 주변에 가서 한마디라도 더 그 협조를 구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주당은 그런 단계에 좀 진입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갖고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은 좀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빨리 혼란을 정리하고 좀 우선 실무형 선대위부터 잘 구축하는 것에 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어제 이제 소아리 기아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설 전에 추경 25조 혹은 30조 원까지 실현 가능하다 이러면 정책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 중에서 좀 특히 화제가 됐던 게요.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이게 온라인상에서 상당한 화제고요. 어제 연합뉴스 TV에 출연을 해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남성들, 젊은 남성들 그리고 나이 좀 있는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굉장한 지지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 선거대책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스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의 얘기를 듣고 청년들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후보한테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얘기 나오자마자 뭐 각종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는데요. 탈모인들이 선거 뽑지 말고 심자 뭐 이렇게 이재명을 심는다. 네,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탈모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함은 알고 있었는데 저도 사실 이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모 때문에 그 탈모 증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한 1,00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러네요. 그리고 작년에 치료받은 사람도 20만 명이 훨씬 넘었다 그래요. 치료비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건강보험의 일부라도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굉장히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공약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소확행 공약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부러움의 시선으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지지하는 정당에 관한 문제보다는 이념적인 어떤 성향에 관한 건 굉장히 좀 옅어졌거든요. 특히 젊은 층은 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근데 그런 젊은 층은 확실하게 공약이나 이런 데 나와 어떤 문제에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반응을 즉각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탈모인들이 1,0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1,000만 명이 이런 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거는 후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이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틈을 파고들면서 하나하나씩 내놓는 공약들 이런 것들이 여론에 크게 확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누적됐을 때 굉장히 큰 어떤 득표 전략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정책적인 것들 국민의힘 말한 것처럼 부러움으로 보실 건지 혹은 포퓰리즘이라는 좀 비판 어린 시각으로 보실 건지 이 교수님 어떠신가요? 우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우선은 이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이재명이 심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국민이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서 그 보험 갖고 이거를 이제 급여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건강보험의 어떤 재정이 굉장히 악화돼 있습니다. 흑자였던 것이 다 적자로 전환돼서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국민들이 다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탈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이제 급여와 비급여로 나눈 부분이 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다 원칙과 기준을 갖고 하게 돼 있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부분들은 사실은 건강보험에서 제외돼서 이제 비급여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탈모를 어떤 전체적으로 보험 적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큰 고민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우리 MRI 같은 경우도 원래 비적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갑자기 10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건강보험에서 해준다고 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23만 명이 치료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23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예를 들어서 웬만한 나이가 들어가면 탈모 없는 사람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근데 탈모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규정을 해서 치료를 부담하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380억 정도가 치료비가 써졌다고 하는데 이게 10배, 100배가 늘어나면 3조 원대로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저희들이 더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심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검토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어떤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참 이걸 탁탁 찝어내는 어떤 참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한데 동시에 이거는 전체 국민적으로 정책적으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야 된다. 이게 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얘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안검하수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이 수술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비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